세운 고등학교의 복도는 언제나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학생들의 억눌린 활기가 뒤섞인 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박도준과 그의 무리가 나타나는 순간 그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학생들은 마치 거대한 포식자의 등장을 감지한 초식동물처럼 약속이라도 한 듯이 길을 터주고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들의 침묵은 공포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강유진은 그 무거운 침묵의 흐름 속에서도 언제나처럼 무표정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체구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유행을 따르지 않는 낡은 운동화. 그녀의 존재감은 마치 흐릿한 수채화처럼 주변 풍경에 스며들어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하는 바였다. 그녀의 눈은 복도 바닥에 달아빠진 타일 무늬를 쫓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열려 있었다. 왼쪽에서 들려오는 비굴한 웃음소리, 오른쪽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공기의 떨림, 그리고 정면에서 다가오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발걸음 소리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인지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무시했다. 그것이 지난 1년간 그녀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박도준은 학교의 무법자이자 왕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지역 유지였고 막대한 부와 권력은 아들에게 교내에서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었다. 교사들조차 그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몸을 사렸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의 가장 큰 유의였다. 오늘 그의 기분은 썩 좋지 않았다. 어젯밤 아버지에게서 들은 잔소리 때문이었다. 시시한 성적 따위로 자신을 평가하려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지만 감히 대들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마침 그의 레이더에 아무런 감정 없이 복도를 걸어가는 강유진이 포착되었다. 저 무감각한 표정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도준의 옆에 있던 오른팔 최철민이 그의 시선을 따라가다 피식 웃었다. 형님, 전현입니까? 꼭 유령 같아요. 반응도 없고 그의 말에 무리에 있던 다른 2명도 낄낄거리며 동조했다. 그들에게 강유진은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괴롭혀도 아무런 저항도 심지어 표정 변화도 없을 것이기에 뒤탈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도주는 유진의 앞으로 성큼 다가가 길을 막아섰다. 유진은 기계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도준의 비싼 브랜드 운동화 끝에 머물러 있었다. 그 태도는 도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다른 학생들이 겁에 질려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즐겼지만 유진의 무관심은 참을 수 없었다. 야, 도준이 낮게 읊조렸다.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었다. 유진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마치 길을 가다 돌멩이를 만난 것처럼 그저 장애물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태도였다. 최철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형님이 부르잖아 귀먹었어. 유진은 그의 힘에 밀려 몇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잠시 균형을 잡고 다시 섰을 뿐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상대를 인간으로 인식조차 하지 않는 듯한 깊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도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봐라, 보통 내기가 아니네. 벙어리냐 아니면 내가 웃음냐. 그는 유진의 턱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들어 올렸다. 마침내 유진의 얼굴이 드러났다.
감정 없는 까만 눈동자가 도준을 향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그 순간 도준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수치심이 밀려왔다. 고작 계집애 하나의 눈빛에 위축되다니. 그는 분노를 감추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눈가라, 어디서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봐. 점심시간의 식당은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배식을 받기 위한 긴 줄과 시끄러운 소음, 음식 냄새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유진은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혼자 있는 것은 그녀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일이었다. 다른 이들의 시선과 대화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박도준과 그의 무리가 식판을 들고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식당 안의 모든 학생들이 긴장하며 그들을 주목했다. 도준은 유진의 맞은편에 식판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앉았다. 최철민과 다른 무리들이 그녀의 테이블을 포위하듯 둘러쌌다. 유진은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사를 계속했다. 그녀의 태연함에 도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식판에 있던 김치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어 유진의 밥 위에 던졌다. 야, 밥맛이 없어서 그런데 내 거랑 좀 바꿔 먹자. 내 건 맛있어 보이네. 명백한 시비였다. 주변의 학생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유진을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유진은 밥 위에 떨어진 김치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그 김치와 주변의 밥을 조용히 덜어내 식판 한쪽에 밀어놓았다. 그리곤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그 모습에 도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것은 무시를 넘어선 모욕이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태도였다. 이 씨발년이 진짜 도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손이 유진의 식판을 향해 뻗어왔다. 그는 식판을 엎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음식물을 쏟아부어 비참하게 만들고 싶었다. 주변에서 여학생들의 작은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가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도준의 손이 식판에 닿기 직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유진이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자신의 식판을 살짝 옆으로 밀어낸 것이다. 그 타이밍은 너무나도 절묘해서 도준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그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동시에 유진은 의자를 뒤로 빼며 일어서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넘어진 도준은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아는 강유진은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 당황한 것은 최철민과 다른 무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잠시 얼어붙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식당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이 조용히 서 있는 유진과 바닥에 넘어져 있는 도준에게 쏠렸다. 유진은 바닥에 엎어진 도준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번뜩이는 것 같았다. 미안. 유진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녀가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내뱉은 단어였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식당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 사과는 전혀 미안하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을 관조하는 듯한 혹은 경고하는 듯한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도준은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바닥을 짚고 벌떡 일어나 유진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이 개 같은 년이 죽고 싶어
그의 주먹이 유진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학생들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한 타격음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턱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준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학생들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진이 아주 간결한 동작으로 도준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받아내며 그의 팔을 비틀어 버린 것이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부드럽고 효율적이었다. 도준은 팔이 꺾이는 극심한 고통에 무릎을 꿇었다. 악, 내 팔, 내 팔.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최철민과 다른 무리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유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치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그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여고생의 눈이 아니었다. 유진은 꺾었던 도준의 팔을 놓아주었다. 도준은 팔을 감싸쥐고 바닥에서 신음했다. 유진은 그런 그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식판을 챙겨 퇴식구 쪽으로 걸어갔다. 식당 안의 모든 학생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그녀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하고 왜소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다. 오늘 세운 고등학교의 먹이사슬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소녀 강유진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아주 작은 파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 파문은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전조였다. 사건 이후 학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박도준은 팔에 깁스를 한 채 다음 날 학교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지만 섣불리 유진에게 접근하지는 못했다. 식당에서의 일은 순식간에 전교에 퍼졌고 강유진이라는 이름 앞에는 미스터리한 전학생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유진을 멀리서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그녀가 사실은 전설적인 싸움꾼이라는 둥, 아버지가 조폭 두목이라는 둥,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정작 유진 자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일상은 이전과 똑같이 단조롭게 흘러갔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조용한 경계태세에 돌입해 있었다. 그녀는 박도준이 이대로 물러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더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보복해올 것이 분명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감각은 이전보다 더욱 예민하게 주변을 살폈다. 며칠이 지난 하굣길이었다. 유진은 언제나처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 길은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했다. 그녀가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무의식 중에 다가올 위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니나 다를까 골목의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뒤에서 따라붙는 여러 개의 발소리를 감지했다. 학생들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더 무겁고 거친 성인 남자들의 발소리였다. 유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와 같은 속도를 유지하며 태연하게 걸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골목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앞쪽에서도 그림자가 나타났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 서너 명이 길을 막고 서 있었다. 뒤쪽에서도 3명의 남자가 다가와 퇴로를 차단했다. 그들은 교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지만 험악한 인상과 몸에 새겨진 문신은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강유진이냐? 우리 도준 도련님 팔을 이렇게 만든 게 너라고.
그의 목소리는 협박에 익숙한 자의 것이었다. 유진은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총 7명. 모두가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몸무게는 2배는 좋게 나갈 남자들이었다.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방을 고쳐맸다. 그녀의 눈은 침착하게 상대방의 수 위치 그리고 손에 들고 있을지도 모를 무기를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저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완전히 짓밟아 놓을 생각으로 온 것이었다. 박도준이 학교 밖의 세력을 끌어들인 것이다. 대답이 없네. 도련님 말대로 깡이 보통이 아니구만. 남자가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우두둑 소리를 냈다. 말로 할 때 좋게 사과하고 도련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 팔 하나로 끝내줄게. 아니면 남자는 말을 마치지 않고 음흉하게 웃었다. 그들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그녀의 몸을 훑었다.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까지의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섬광이 깃들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을 앞둔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기류의 변화를 거친 남자들은 감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학생을 상대로 부끄럽지도 않나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다. 그 목소리는 남자들을 조롱하는 듯했다. 돈 몇 푼에 이런 짓까지 하는 당신들 인생이 불쌍하다.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이 어린 년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치며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육중한 몸이 좁은 골목의 공기를 갈랐다. 다른 남자들도 일제히 거리를 좁혀왔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다. 도망칠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고립된 공간.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유리했다. 남자의 주먹이 유진의 코앞까지 날아왔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하지만 유진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상체를 살짝 숙이며 남자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동시에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뚝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골목을 울렸다. 첫 번째 공격이 성공하자마자 유진의 몸은 멈추지 않고 다음 동작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남자를 방패 삼아 다른 이들의 시야를 가린 채 그의 등 뒤로 돌아발로 오금 부위를 걷어찼다. 거구의 남자는 맥없이 무릎을 꿇었고 유진은 그의 어깨를 짚고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녀의 몸은 마치 한 마리의 날렵한 고양이처럼 뒤에서 덮치려던 다른 남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달려들던 남자 2명은 서로 부딪히며 넘어졌다. 순식간에 3명이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초 사이에 벌어졌다. 남아있는 4명의 남자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저 가냘픈 여고생이 단 몇 초 만에 건장한 성인 남자 셋을 쓰러뜨린 것이다. 그들의 움직임은 폭력에 익숙했지만 유진의 움직임은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기술이었다.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없이 단련된 냉혹하고 정밀한 기술. 유진은 가볍게 땅에 착지하며 자세를 낮췄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제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지금이라면 그냥 보내줄 수 있어. 그 말은 자비가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남자들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쪽수만 믿고 다시 달려들었다. 이제 진짜 교훈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여고생들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시간. 유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은 단순히 자신을 지키는 기술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을 완전히 압도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었다. 골목 안에는 곧 고통스러운 비명과 둔탁한 타격음만이 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골목 안의 공기는 비명조차 삼켜버릴 듯 끈적하고 무거웠다. 남은 4명의 남자들은 공포를 이기기 위해 고함을 지르며 한꺼번에 덤벼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미 전의를 상실한 짐승의 발악과도 같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존재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은 흩어지지 않는 물처럼 그들의 공격을 받아냈다. 한 남자가 휘두른 주먹을 손날로 가볍게 쳐내며 그의 옆구리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팔꿈치가 명치에 정확히 꽂히자 남자는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토해내며 쓰러졌다. 다른 남자가 뒤에서 그녀의 목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몸을 낮춰 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그의 관절을 가볍게 밟아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모든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철저히 실전적인 기술이었다. 그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약점을 파고드는 정밀한 해부학에 가까웠다. 마지막 남은 남자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는 동료들이 종잇장처럼 구겨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 유진은 더 이상 여고생으로 보이지 않았다.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 그 자체였다. 그는 무기를 찾기 위해 주머니를 뒤졌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다. 유진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공포에 질린 남자의 심장 소리와 겹쳐져 기묘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박도준에게 전해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그녀는 겁에 질린 남자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하고는 그를 지나쳐 골목을 빠져나왔다. 남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유진이 사라진 골목 어귀를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았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하늘은 핏빛처럼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예감하며 온몸을 떨었다. 유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교복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호흡도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한 삶을 원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범한 학생으로 졸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고 살아왔다. 하지만 박도준은 그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욕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앳된 얼굴 감정이 없는 눈동자. 그 안에는 그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깊은 심연이 존재했다. 아버지는 항상 말했다. 네가 가진 힘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칼이다. 그러니 칼집에 넣어두는 법을 배워라. 유진은 그 가르침을 지키려 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날 밤 박도준은 아지트로 사용하는 폐업한 노래방에서 부하들의 처참한 보고를 받았다. 7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고작 여고생 하나에게 전멸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팔꿈치가 탈골된 리더는 고통과 공포에 질린 얼굴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의 설명 속에서 강유진은 인간이 아닌 귀신 혹은 특수훈련을 받은 살인 병기처럼 묘사되었다. 말도 안 돼. 고작 계집애 하나한테 도주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하지만 부하들의 부상과 공포에 질린 표정은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강유진의 텅 빈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 눈빛은 분명 평범한 학생의 것이 아니었다. 수치심과 함께 정체 모를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최철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님, 전혀 보통이 아닙니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하지만 그의 말은 도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자신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학교 안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 뻔했다. 그는 결코 그렇게 둘 수 없었다. 닥쳐, 내가 누군지 잊었어. 도준은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만이 떠올랐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사람.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귀찮다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짧고 퉁명스러운 한마디였다. 형, 나 도준이야. 도준의 목소리는 평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대는 그의 친형이자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 조직 흑호회의 간부 박진태였다. 박진태는 동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물로 조직 내에서도 실력자로 통했다. 무슨 일인데? 용돈 떨어졌냐? 진태의 목소리에는 동생을 향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존심을 버리고 입을 열었다. 형, 나 좀 도와줘. 학교에 이상한 년이 하나 있는데 일이 좀 꼬였어. 그는 자신이 당한 수모를 최대한 감추고 마치 강유진이 먼저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온 것처럼 상황을 왜곡해서 설명했다. 진태는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듣고 있었다. 고등학생들 싸움에 자신이 나설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자신의 조직원들까지 당했다는 대목에 이르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우리 애들까지 건드렸다고. 고등학생 계집애가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살기가 스쳤다. 이것은 이제 동생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그래 형, 보통 내기가 아니야. 꼭 좀 손봐줘. 도주는 애원하듯 말했다. 진태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구역에서, 그것도 자신의 동생과 조직원들이 고작 여고생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알았다. 그년 이름이랑 학교가 어디야? 내가 직접 처리하지. 전화를 끄는 진태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강유진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다음 날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골목에서의 싸움은 소문이 되어 밤새 퍼져나갔다. 조폭들을 혼자서 상대했다는 이야기는 온갖 사리부터 전설처럼 변해 있었다. 학생들은 이제 유진을 두려움을 넘어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면 모두가 길을 터주었고 아무도 감히 그녀에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유진은 그 모든 시선과 소문을 무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박도준이 더 큰 위협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감각은 학교 주변을 맴도는 낯선 시선들을 포착하고 있었다. 어제의 양아치들과는 다른 더욱 훈련되고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들은 멀리서 그녀를 관찰하고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굣길 유진은 평소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를 가로질렀다. 미행하는 자들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끈질겼다.
여러 명이 조를 이뤄 교대로 그녀를 추적했고 그 방식은 매우 전문적이었다. 흑호에 그녀의 머릿속에 그 이름이 떠올랐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장 큰 조직이었다. 박도준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력 조직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유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평범한 교복에 뜬 얼굴. 그 누구도 이 소녀가 거대한 조직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쇼윈도 너머로 자신을 감시하는 남자의 모습이 비쳤다. 유진은 그의 얼굴을 조용히 확인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투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삶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아버지가 가르쳐준 또 다른 생존 방식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방에 틀어박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상대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약점을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흑호회와 관련된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온갖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거대한 책장에는 군사 전략과 전술 심리학 정보전에 관한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소설책 대신 이런 책들을 읽으며 자랐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 때로는 동화처럼, 때로는 실전처럼 책장 한 구석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다. 군복을 입고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 눈빛은 강인하면서도 따뜻했다. 아버지는 현재 해외 파병 임무 수행 중이었다. 유진은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그가 남긴 지식들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녀는 책장에서 도시 게릴라 전술이라는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날카로웠다. 이제 수비는 끝났다.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박도준과 흑호회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깨운 것이 단순한 여고생이 아니라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훈련된 가장 위험한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2장의 막이 내리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3장의 무대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주먹이나 발차기가 아니었다. 바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다. 박진태는 동생처럼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분노를 앞세워 성급하게 움직이는 대신 사냥 전 먹잇감을 철저히 분석하는 노련한 포식자처럼 행동했다. 강유진이라는 이름의 여고생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학교 생활, 교우 관계, 가족 사항까지. 하지만 결과는 허무할 정도로 평범했다. 조용한 성격, 친구 없음, 홀아버지 밑에서 자람. 서류상으로 그녀는 그저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일 뿐이었다. 진태는 서류 너머의 진실을 보고자 했다. 그는 조직에서 가장 눈썰미 좋고 행동이 민첩한 팀을 붙여 유진을 24시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그들의 임무는 공격이 아니었다. 철저한 관찰을 통해 그녀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유진의 일상에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다.
유진은 그 변화를 즉각 감지했다. 이전의 어설픈 미행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등 뒤에 바싹 붙은 총구처럼 서늘하게 느껴졌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길 건너편에 주차된 낯선 차량 버스 정류장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자신을 훑는 남자, 학교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운동장을 살피는 그림자,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그녀의 동선을 촘촘히 얽어매고 있었다. 그들은 유진을 고립시키려 했다. 그녀의 사물함 자물쇠가 누군가 건드린 흔적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고, 책상, 서랍 안에 필기구 배열이 아주 약간 비뚤어져 있었다. 이것은 물리적인 피해가 아닌 우리는 언제든 내 영역에 침범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평범한 학생이었다면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강유진은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포 대신 차가운 분석을 시작했다. 그들의 감시 패턴을 역으로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일부러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고 갑자기 멈춰서서 쇼윈도에 비친 모습을 살폈다.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 인파 속에 몸을 숨겼다가 그들이 당황하며 자신을 찾는 모습을 관찰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유진은 몇 가지 사실을 파악했다. 감시조는 최소 3팀으로 교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무전기를 사용하며 체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있었다. 그 차는 그녀의 동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전체 상황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이제 방어만 할 수는 없었다. 적의 심장부를 파고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본거지를 알아내야만 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박도준의 형 박진태, 그리고 그가 속한 조직 흑호에. 유진은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해 박진태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는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회사가 하나 있었다. 최강물류. 표면적으로 최강물류는 평범한 운송회사였다. 하지만 회사 대표의 이름이 최만식이었고 그는 지역 상공회의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다. 유진은 그의 사진에서 언젠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임을 기억해냈다. 지역사회에 기부를 많이 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된 인물. 하지만 유진의 직감은 그가 흑호회의 진짜 우두머리 최 회장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유진은 하굣길 자신을 미행하는 감시조를 따돌릴 계획을 세웠다. 복잡한 지하철 환승역을 이용했다. 여러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역은 추격자를 따돌리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그녀는 일부러 사람이 가장 붐비는 퇴근 시간에 맞춰 움직였다. 스크린 도어가 닫히기 직전 열차에 올라탔다가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 반대편으로 재빨리 내리는 등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동을 반복했다. 마침내 끈질긴 추격의 시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유진은 택시를 잡아타고 최강물류 본사 건물로 향했다. 도심 외곽의 공업지대에 위치한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옥이었다. 하지만 건물 주변을 감도는 분위기는 일반 회사와는 사뭇 달랐다. 곳곳에 배치된 CCTV와 건물을 배회하는 건장한 남자들의 모습은 이곳이 단순한 물류회사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유진은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폐건물 옥상에 몸을 숨겼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소형 고성능 망원경으로 최강물류 건물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건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고급 세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었다. 박진태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최 회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에게 깍듯이 허리를 숙이며 보고를 하고 있었다.
유진은 망원경 렌즈를 통해 그들의 입모양을 읽으려 애썼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여고생, 처리 실수 같은 단어들을 조합해 상황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건물 뒤편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물류회사의 트럭에 상자들이 실리고 있었는데 그 과정이 지나치게 삼엄했다. 유진은 직감적으로 저 안에 불법적인 무언가가 들어있음을 느꼈다. 마약 혹은 밀수품. 저것이 흑호회의 주된 자금줄일 가능성이 높았다. 저것을 파고들면 조직 전체를 흔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더 가까이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폐건물에서 내려와 그림자처럼 최강물류 건물 담벼락으로 이동했다. 경비가 소홀한 사각지대를 찾아 철조망을 넘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고 어둠과 하나가 되었다. 건물 뒤편 트럭 근처의 컨테이너 박스 뒤에 몸을 숨기는 데 성공했다. 그때였다. 거기 누구야?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강렬한 손전등, 불빛이 그녀가 숨어 있는 곳을 비췄다. 순찰을 돌던 경비에게 발각된 것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경비 2명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다. 그들의 무전기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진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숨어있던 컨테이너 박스 위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경비들이 놀라 위를 쳐다보는 순간 그녀는 옆에 있던 다른 컨테이너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컨테이너들을 지붕 삼아 건물 외벽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아래에서는 고함 소리와 무전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저기 있다. 옥상으로 도망친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건물 안에서 쏟아져 나와 그녀를 쫓기 시작했다. 유진은 건물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몸을 던졌다. 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라 옥상 문을 박차고 나갔다. 사방이 트인 옥상에는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뒤쫓아온 남자들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유진을 포위하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다. 도간에 든 쥐새끼로군. 박진태의 목소리였다. 그도 보고를 받고 직접 현장으로 나온 것이다. 그의 옆에는 최 회장도 있었다. 최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네가 그 계집애냐 소문대로 대단한 배짱이구나. 우리 소굴까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최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어떻게 할까 진태야. 이 귀여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줘야지. 박진태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일제히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하지만 유진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그녀는 옥상 난간 쪽으로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거기서 더 가면 떨어진다. 진태가 소리쳤다. 건물은 5층 높이였다. 뛰어내리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유진은 난간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몸을 뒤로 날렸다. 미친년 진태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최 회장의 얼굴도 경악으로 물들었다. 모두가 그녀가 추락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허공에서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바로 아래층 외벽에 설치된 대형 에어컨 실외기 위로 가볍게 착지했다. 그곳은 며칠 전 그녀가 폐건물에서 이곳을 관찰하며 미리 파악해둔 유일한 탈출로였다.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유진은 자신을 향해 멍하니 서 있는 흑호의 무리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다. 그 미소는 조롱이자 선전포고였다. 그리고는 실외기를 발판 삼아 옆 건물로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옥상에 남겨진 진태와 최 회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분노와 함께 섬뜩한 공포가 그들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방문을 걸어 잠갔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다. 탈출 과정에서 극힌 팔뚝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구급상자를 열어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였다. 그 순간 소독약의 싸한 냄새가 그녀의 기억 한 조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10살 남짓의 어린 유진이 나무에서 떨어져 무릎이 깨진 채 울고 있었다. 군복 차림의 젊은 아버지가 달려와 그녀를 안아들었다. 그는 혼내는 대신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유진아, 아프냐? 상처는 네가 용감했다는 증거란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떨어지기 전에 안전하게 내려오는 법부터 생각해야지. 그는 서툰 솜씨로 딸의 무릎을 치료해주며 나지막이 가르쳤다. 고통은 피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야. 네가 그것을 똑바로 마주 볼 때 비로소 너는 그것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어린 유진은 아버지의 말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하고 강인한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아버지 강민호 소령은 딸에게 세상은 동화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다고 가르쳤다. 그는 딸이 약해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다. 그래서 그들의 훈련은 언제나 실전과 같았다. 태권도를 가르칠 때도 품새의 아름다움이 아닌 급소를 가격하는 법을 먼저 가르쳤다. 주말이면 부녀는 사람이 붐비는 시장으로 향했다. 그건 역시 훈련의 일환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특정 인상착의의 사람을 찾아내게 하거나 미행하는 자신을 따돌려 보라고 지시했다. 진짜 위험은 정면이 아니라 등 뒤에서 와. 항상 주변을 읽고 흐름을 파악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라. 그게 군인의 생존법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란다. 유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극힌 상처와 멍든 자국들. 아버지의 훈련이 없었다면 지금쯤 그녀는 흑호의 소나기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 바로 군인의 유산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빠. 해외 파병 중인 아버지와의 주간 정기 통화였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아빠 잘 지내셔. 우리 딸 목소리 좋네. 별일 없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든든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전장을 겪은 베테랑 군인이었다. 전화선 너머 딸의 목소리에 숨겨진 미세한 긴장감을 놓칠 리 없었다. 학교는 어떠냐? 친구들은 잘 사귀고 있고. 그럼요. 그냥 뭐 똑같죠. 공부하고 밥 먹고. 유진은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강민호 소령의 귀에는 그 똑같죠라는 말이 평소보다 조금 더 힘주어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의 미묘한 특징이었다. 그래, 목소리가 조금 잠긴 것 같은데 감기 기운이라도 있나?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시험 기간이라. 유진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아빠는 괜찮으세요? 거긴 위험하지 않고요. 그녀의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딸이 무언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억지로 캐묻는 것은 딸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빠야 늘 괜찮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그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유진아, 아빠가 늘 말했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어. 다만 올바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멀리서 숲을 보듯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명심해라. 가장 강력한 무기는 네 주먹이 아니라 네 머릿속에 있다는 걸.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나는 널 믿는다. 내 안의 힘을 믿고 현명하게 대처해라는 아버지의 깊은 신뢰가 담긴 메시지였다. 통화가 끝나고 유진은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흑호에라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장부를 공격해야 했다. 그들의 자금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공포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는 어제 정찰했던 최강물류 주변 지역의 지도를 펼쳤다.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렀다. 최강물류 건물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공업사였다. 성일 정밀. 유진은 어젯밤 그 공업사 사장이 흑호의 조직원들에게 돈을 건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명백한 갈취의 피해자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피해자들이 분명 더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유진은 교복 대신 평범한 사복으로 갈아입고 성일 정밀 주변을 찾았다. 그녀는 마치 근처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공업사를 관찰했다. 오후가 되자 어제 봤던 흑호의 조직원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익숙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가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을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사장님,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늦어? 우리가 우습게 보여. 조직원의 목소리는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게 안에서 기계들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사장은 거의 울먹이며 사정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게. 시간,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가인 줄 알아. 다른 조직원이 비웃으며 진열된 부품들을 발로 찼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부품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사장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조직원들은 그들 부부를 조롱하며 다음 주까지 돈을 2배로 마련해 놓으라고 협박한 뒤 유유히 사라졌다. 가게 안에는 절망적인 침묵만이 남았다. 사장 부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부품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무력감이 가득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지금까지 그녀의 싸움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저 무력한 사람들의 눈물 공포에 질린 표정. 그것이 그녀의 싸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살아가는 악에 대한 응징이자 정의를 위한 투쟁이었다. 아버지가 군인이 되어 지키고자 했던 것도 결국은 저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었을 것이다. 유진은 결심했다. 성일 정밀 사장을 돕기로, 그를 시작으로 흑호회에 고통받는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힘을 모아 거대한 악의 제국에 균열을 낼 것이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그녀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군인의 유산은 그녀의 심장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유진의 방은 이제 작전 지휘 본부와도 같았다. 벽에는 지역 지도와 최강물류 주변의 건물 배치도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흑호의 조직원들의 인상착의와 활동 패턴을 정리한 메모가 가득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다. 적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 전체를 무너뜨리는 정교하게 설계된 연쇄 파괴 공작이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성일 정밀이었다. 그녀는 무작정 성일 정밀의 김 사장을 찾아가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사람은 경계심이 강하고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었다. 대신 그녀는 며칠에 걸쳐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의 출퇴근 시간을 파악하고 그가 주로 가는 식당과 가게들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퇴근길 김 사장이 무거운 부품 상자를 옮기다 힘에 부쳐 비틀거렸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려는 찰나 유진이 나타나 반대편을 받쳐주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꾸밈없이 담백했다. 김 사장은 낯선 여학생의 등장에 잠시 경계했지만 자신을 향한 순수한 걱정이 담긴 눈빛에 마음의 벽을 조금 허물었다. 아, 고맙네, 학생. 유진은 말없이 그를 도와가게 안까지 상자를 옮겨주었다. 그리고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돌아서려 했다. 그 꾸밈없는 태도가 오히려 김 사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학생 잠깐만. 김 사장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는 고마움의 표시로 시원한 음료수 한 병을 건넸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음료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힘든 일이 있으시죠?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다. 김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유진의 눈을 피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닐세, 무슨 그런 말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또 올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맞죠? 그녀의 말에 김 사장은 숨을 멈췄다. 이 어린 학생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는 것일까? 저는 사장님을 도우러 왔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사실 건가요? 저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를 믿으세요. 그녀의 눈은 진실했다. 김 사장은 그녀의 눈을 보며 오랫동안 갈등했다. 공포와 희망 사이에서 그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며칠 후 김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그녀를 믿어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유진은 김 사장에게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건네며 가게 안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모든 것은 흑호회가 돈을 받으러 오기로 한 그날을 위한 준비였다. 약속된 날 유진은 성일 정밀 건너편 낡은 건물의 창가에 몸을 숨긴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소형 수신기가 꽂혀 있었고 가게 안의 모든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곧이어 흑호의 조직원들이 거들먹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돈은 준비됐겠지. 그들의 목소리와 행동은 모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김 사장은 유진이 지시한 대로 일부러 돈이 조금 모자란다며 시간을 끌었다. 조직원들은 예상대로 거칠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욕설을 퍼붓고 기물을 파손하며
김 사장을 협박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중간 보스인 박진태와 최 회장에 대한 불만까지 무심코 내뱉었다. 시발 쥐꼬리만한 돈 받아다 바치면 뭐해 위에서 다 처먹는데. 한 조직원의 투덜거림은 작전의 성과를 극대화할 최고의 증거였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것을 확인한 유진은 김 사장에게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김 사장은 준비해둔 돈을 건넸고 조직원들은 만족스럽게 가게를 떠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범죄 행각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였다. 그날 밤 유진은 확보한 영상과 음성 파일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파일을 2개로 만들었다. 하나는 조직원들이 상납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박진태를 험담하는 부분만 교묘하게 편집한 파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협박과 갈취의 전 과정이 담긴 원본 파일이었다. 그녀의 전략적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첫 번째 공격은 내부 교란이었다. 유진은 대포폰을 이용해 편집된 파일을 박진태에게 익명의 문자로 전송했다. 당신 부하들 관수 잘해야겠네.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영상을 확인한 박진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뒤에서 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당장 해당 조직원들을 잡아들여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며 배후를 캐물었다. 조직 내부에 불신과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다. 흑호회가 내부 문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유진은 2번째 공격을 감행했다. 그녀는 원본 파일과 함께 흑호회의 조직 구조 최강물류의 역할,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가 의심되는 가게들의 목록을 정리한 익명의 제보 메일을 작성했다. 그녀는 이 메일을 경찰청 본서가 아닌 평판이 좋고 젊은 엘리트들로 구성된 광역수사대 신종범죄수사팀으로 보냈다. 부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제보를 받은 수사팀은 즉각 내사에 착수했다. 제보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했다. 특히 영상 증거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며칠 후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성일 정밀에 들이닥친 것은 바로 흑호의 조직원들이 다시 돈을 받으러 온 순간이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조직원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수갑을 찬 조직원들이 끌려 나왔다. 김 사장 부부는 형사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작은 승리였지만 거대한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녀의 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다. 최강물류 사무실 최 회장의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진태는 부하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보고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은 말없이 시가 연기를 내뿜었다. 경쟁 조직 놈들 짓인가? 박진태의 질문에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놈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일 처리 못해. 그의 머릿속에 얼마 전 옥상에서 자신들을 조롱하며 사라졌던 여고생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심리전 부패하지 않은 수사팀을 정확히 골라 제보하는 정보력,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의 함정 수사. 이것은 단순한 조폭들의 영역 다툼 방식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하며 전략적이었다. 설마 박진태도 같은 생각을 떠올렸는지 얼굴이 굳어졌다. 최 회장은 천천히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그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 계집애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섬뜩한 경외감마저 섞여 있었다.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여고생이 사실은 자신들의 거대한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무서운 전략가였음을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최 회장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이 정체불명의 여고생에게 놀아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제국에 흠집을 낸 대가는 반드시 피로 치르게 해야 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살벌한 분노가 감돌았다. 그는 박진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계집애를 잡아와 산채로. 흑호에는 가장 비열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들은 유진이 스스로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올 미끼를 준비했다. 다음 날 저녁 성일 정밀의 김 사장은 퇴근길에 검은 벤에 납치되었다. 가게에는 싸움의 흔적과 함께 네가 자초한 일이다 라는 메시지가 적힌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 사진 속에는 겁에 질린 채 의자에 묶여 있는 김 사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김 사장의 아내로부터 울먹이는 전화를 받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명백한 경고이자 초대장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움직였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었다. 적들은 자신이 이성을 잃고 무모하게 달려들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으로 곧 익명의 문자가 도착했다. 밤 11시 인천항 제7 폐창고. 혼자 와라. 짧은 메시지에는 김 사장이 고문당하는 짧은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유진은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야만 했다. 김 사장을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의 원칙을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혼자 죽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지난 며칠간 수집한 흑호회의 모든 비리, 증거 최강물류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 최 회장과 부패 정치인과의 커넥션까지. 그녀는 이 모든 정보를 하나의 암호화된 파일로 묶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군 동료이자 지금은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일하는 삼촌뻘의 인물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작전명 나이팅게일, 첨부 파일 참조, 23시 이후 연락 두절시 프로토콜에 따라 실행 요청. 짧은 메시지와 함께 폐창고의 위치 정보를 전송했다. 이것은 그녀의 보험이자 최후의 공격 명령이었다. 만약 자신이 실패하더라도 흑호에라는 독사의 머리는 잘려나갈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인천항 제7 폐창고는 도시에 버려진 구역에 음산하게 서 있었다. 바닷바람에 삭은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죽음을 부르는 소리 같았다. 창고 주변에는 흑호의 조직원들이 매복해 있었다. 유진은 멀리서 그들의 배치를 확인하고는 코웃음을 쳤다. 너무나도 뻔하고 허술한 경계였다. 그녀는 정문을 택하지 않았다. 창고의 측면 낡은 배관을 타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벽을 올랐다. 2층 높이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잠입했다. 창고 내부는 거대하고 어두웠다. 높은 천장에서는 먼지와 함께 희미한 달빛이 내려오고 있었고 곳곳에 널린 컨테이너와 폐자재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중앙에는 강렬한 조명 하나가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그 아래 김 사장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를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박진태는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담배를 태우고 있었고 그 옆에는 최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들은 정문으로 들어올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은 천장에 철골 구조물을 타고 소리 없이 이동했다. 그녀는 적들의 머리 위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완벽한 기회를 노렸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년 박진태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그 순간 창고의 모든 조명이 펑하는 소리와 함께 일제히 꺼졌다. 유진이 미리 파악해둔 배전반의 전선을 단락시킨 것이다. 뭐야, 무슨 일이야? 완전한 어둠 속에서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들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유진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둠 속의 유령처럼 철골 위에서 뛰어내려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 2명의 목을 가격해 쓰러뜨렸다. 비명과 함께 혼란이 극에 달했다. 침착해 손전등을 켜 박진태가 고함쳤지만 이미 늦었다. 유진은 어둠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고 움직이며 적들의 배후를 급습했다. 컨테이너 더미를 쓰러뜨려 길을 막고 쇠 파이프를 던져 소리를 내며 적들을 유인했다. 창고 내부는 그녀의 사냥터가 되었다. 조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공포에 질려 서로를 의심하고 오인 사격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차례차례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타격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오직 적의 급소만을 노렸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극복하기 힘든 벽이었다. 비상 전력이 들어오고 희미한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창고 안에는 절반가량의 조직원들이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남은 이들은 유진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었고 호흡은 거칠었다. 옆구리에는 날카로운 것에 극힌 상처까지 입고 있었다. 대단한 연희군. 최 회장이 박수를 치며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눈에는 감탄과 사리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내 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란 게 있는 법이지. 박진태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유진을 노려보며 직접 나섰다. 이 개 같은 년 내가 직접 내년 뼈를 부러뜨려 주마. 박진태는 동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실력자였다. 그의 공격은 묵직하고 거칠었다. 유진은 지친 몸으로 그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냈지만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몇 번의 공방 끝에 유진은 박진태의 발차기를 피하지 못하고 옆으로 나뒹굴었다. 박진태는 쓰러진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끝이다. 그가 유진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이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폭발하듯 날아갔다. 눈을 멀게 하는 섬광탄이 터지고 칠흑 같은 전술복을 입은 무장한 대원들이 연기 속에서 나타났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소총에 달린 레이저 포인터가 당황한 흑호의 조직원들의 가슴을 겨눴다. 움직이면 쏜다. 모두 무기 버리고 엎드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위험이 넘쳤다. 조직원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고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상대가 일반적인 공권력이 아님을 직감했다. 대원들 사이를 뚫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의 어깨에는 선명한 소령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그는 바로 강유진의 아버지 강민호 소령이었다. 그는 작전 지휘관으로서 냉철한 눈빛으로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최 회장과 박진태는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강민호 소령은 쓰러져 있는 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다시 지휘관의 것으로 돌아왔다. 유진은 피를 닦아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많은 말을 대신하는 분여만의 신호였다. 어둠 속에서의 사투는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구출이 아니었다.
딸이 설계한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아버지가 완벽하게 마무리한 합작품이었다. 창고 안의 혼란은 특수부대원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앞에 신속하게 정리되었다. 최 회장과 박진태를 비롯한 흑호회의 핵심 조직원들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의 굴욕감과 함께 자신들이 대체 누구를 상대로 싸웠던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작전의 마무리를 부하들에게 지시한 강민호 소령은 마침내 딸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지휘관의 것이었지만 유진의 상처를 살피는 그의 눈빛은 온전히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고 찢어진 옷소매 아래로 보이는 극힌 상처를 안타깝게 쓸어보았다. 잘했다, 강유진. 강소령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 말에는 군인으로서의 칭찬과 아버지로서의 대견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하나로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씻겨나가는 듯했다. 이제 집에 가자, 딸. 아버지가 내민 손을 유진은 힘주어 잡았다. 유진이 넘긴 데이터 파일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의 증거 자료가 아니라 지역 사회를 좀먹고 있던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설계도였다. 국군정보사령부와 검찰의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다. 최강 물류를 중심으로 한 흑호회의 자금 세탁 혐의, 그들과 결탁한 지역 정치인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수십 년간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제국은 한 여고생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의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최 회장과 박진태는 물론 박도준의 아버지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학교로 돌아온 유진을 맞이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다. 더 이상 그녀를 향한 두려움이나 호기심 어린 시선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조용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채워져 있었다. 학생들은 이제 그녀의 침묵이 나약함이 아닌 깊은 강인함의 표현임을 알고 있었다. 박도준은 며칠 뒤 학교에 나타났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값비싼 옷과 오만함으로 치장했던 껍데기가 벗겨진 그는 그저 왜소하고 겁에 질린 소년에 불과했다. 복도를 지나가던 그는 유진과 마주쳤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다. 유진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지나쳐 갔다. 동정도 경멸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다. 며칠 후 유진이 점심을 먹고 있을 때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과거 박도준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 중 한 명이었다. 저기, 고마워. 학생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 덕분에 이제 학교 오는 게 무섭지 않아. 그 말을 시작으로 유진의 주변에는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집 거실에서 유진과 강소령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아버지는 군복을 벗고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네가 자랑스럽다, 유진아.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 아비로서 다시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널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괜찮아요, 아빠. 유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 항상 아빠의 가르침이 저와 함께 있었는걸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 사장님 같은 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힘이라는 건 나 자신만을 위해 쓸 때보다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쓸 때 더 강해진다는 걸요. 강소령은 딸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짧은 시간 동안 훌쩍 커버린 딸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찡했다. 그렇구나. 네가 진짜 교훈을 얻었구나. 그가 말했다. 진짜 교훈이란 흑호의 같은 악당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야. 그들은 어차피 변하지 않아. 진짜 교훈은 바로 너처럼 힘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과정 그 자체란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네가 가진 힘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 하지만 그 힘에 취해서는 안 된다. 항상 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아빠가 너에게 군인의 유산을 물려준 진짜 이유다. 시간이 흘러 학교는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더 건강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폭력에 떠는 학생은 없었다. 강유진은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함께했다. 그녀는 평범한 여고생으로서 남은 학창 시절을 마음껏 즐겼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유진은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교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나? 우리 딸 유진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아무거나요. 아빠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 진짜 싸움은 끝났고 진짜 평화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